노년의 재혼을 결심하는 순간 누구나 이번에는 다를 거야. 이제 더는 외롭지 않겠지. 라는 기대를 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재혼 후 오히려 더 큰 후회와 고통을 마주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평생을 혼자 살아온 것처럼 느껴질 만큼 깊은 외로움, 바닥나는 노후 자금, 서로를 갉아먹는 갈등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혼자가 나았을 텐데. 한때는 설렘으로 시작한 관계였지만 이제는 벗어나고 싶은 족쇄가 되어버렸습니다. 늦었다고 깨달았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무너지고 난 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노년에 재혼하고 가장 크게 후회하는 6가지 순간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당신도 이런 후회를 하게 될까요? 먼저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첫 번째, 재혼을 후회하는 순간은 성적 취향이나 욕구 차이가 너무 클 때입니다. 노년에 재혼을 결심할 때 많은 사람이 성생활에 대한 기대를 품습니다. 이제 다시 사랑을 느낄 수 있겠지. 남은 삶, 서로를 더 따뜻하게 채워주겠지. 하지만 그 기대가 처참히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막상 함께 살아보니 성적 욕구나 취향이 너무 달라서 도저히 맞출 수 없다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까지 생각했어야 했는데, 어느 한쪽은 여전히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데 상대방은 성관계에 전혀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한쪽은 조용하고 부드러운 애정을 원하지만 상대방은 전혀 다른 방식의 관계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때 실망과 좌절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내가 잘못된 건가? 아니면 이 사람이 너무 다른 건가? 특히 한쪽이 적극적인데 상대방이 소극적이라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성관계를 요구할 때마다 상대방이 피하거나 나이 들어서 무슨 그런 거리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길 때 그 순간부터 성적 불만과 외로움이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참아보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과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지고 부부관계는 결국 형식적인 동거로 변해갑니다. 더 심각한 경우는 성적 취향이 너무 다를 때입니다. 나는 평범한 스킨십과 애정을 원하지만 상대방은 전혀 다른 형태의 관계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나는 감정적인 교감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상대방은 성적인 만족만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맞춰보려 노력하지만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차이를 깨닫게 되는 순간 재혼을 후회하는 감정은 극에 달합니다. 이럴 거면 그냥 혼자가 나았을 텐데. 더욱 큰 문제는 이런 갈등이 쌓이면서 결국 부부 사이의 대화조차 단절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보려 하지만 상대방이 불편해하거나 대화를 회피하면 점점 더 참기만 하게 됩니다. 결국 쌓인 불만은 싸움으로 이어지고 차라리 서로 각자의 방에서 따로 지내는 것이 더 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재혼이 주었던 설렘과 기대는 모두 사라지고 나는 왜 이 결혼을 했을까? 라는 후회만 남습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감정과 욕구는 여전히 존재하는데 배우자가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주지 않을 때 상대방과의 거리는 더 이상 좁힐 수 없을 정도로 벌어집니다. 혼자라도 외롭지만 이렇게 외로운 결혼 생활은 더 끔찍하다. 노년의 재혼이 행복이 되려면 단순한 정서적 안정감만이 아니라 성적 욕구와 취향도 어느 정도 맞아야 합니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결혼을 결정했다가 결국 욕구 불만과 성적 갈등 속에서 외로움만 깊어지는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재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감정만이 아니라 현실적인 부분도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사랑은 노력으로 맞춰갈 수 있지만 성적인 부분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생활에 대한 기대와 현실이 너무 다르면 후회하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두 번째는 재혼 후 오히려 자유를 잃었다고 느낄 때입니다. 노년에 재혼을 결심할 때 많은 사람이 이제 혼자가 아니니 더 행복하겠지. 서로 기대며 편안하게 살겠지. 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기대와 정반대로 흐를 수도 있습니다.
재혼 후 오히려 자유를 잃고 이전보다 더 답답하고 억눌린 삶을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혼자일 땐 뭐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데 혼자 살 때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늦잠을 자든 밤늦게까지 TV를 보든 여행을 가든 친구를 만나든 모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혼 후에는 모든 일에 배우자의 허락이 필요해집니다.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일일이 보고해야 하고 상대방이 싫어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혼자일 때는 자유롭던 삶이 재혼 후에는 마치 감옥에 갇힌 듯한 느낌으로 변해버립니다. 이 나이에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더욱 답답한 것은 배우자가 지나치게 간섭할 때입니다. 나는 오랜 친구들과 편하게 만나고 싶은데 배우자는 이제 결혼했으니 자제해야지. 쓸데없이 바깥 활동이 많네. 라며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혼자일 때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작은 일들이 이제는 끊임없이 감시받고 제한됩니다. 심지어 취미 생활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조용히 책을 읽고 싶은데 배우자는 끊임없이 TV를 틀어놓고 시끄럽게 합니다. 나는 자유롭게 여행을 떠나고 싶은데 배우자는 나를 두고 혼자 가겠다고 라며 불만을 터뜨립니다. 결국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기분과 요구에 맞춰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결혼을 한 거야? 아니면 또 다른 의무를 떠안은 거야? 더 심각한 경우는 배우자가 지나치게 의존적일 때입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챙기며 의지하는 것이 좋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배우자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어. 나 심심한데 당신 뭐 안 해?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점점 피곤함이 몰려옵니다. 내가 원하던 건 평등한 관계였는데 어느 순간 상대방을 돌보는 역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차라리 혼자 살았으면 이 정도로 스트레스 받진 않았을 텐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 재혼을 후회하는 순간이 옵니다. 결혼 전에는 외로움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결혼하고 나니 외롭더라도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더 나았겠다 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유를 원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내 삶의 주인은 나여야 하는데 재혼 후 배우자에게 맞춰 사는 인생이 된다면 그건 행복이 아니라 또 다른 속박일 뿐입니다. 재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반드시 상대방의 성향을 잘 살펴야 합니다. 나의 자유를 존중해 줄 사람인지 서로 독립적인 공간을 가질 수 있는 관계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단순한 외로움 때문에 재혼을 서두르면 결국 혼자일 때보다 더 큰 후회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재혼이 나의 행복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나의 자유를 빼앗는 족쇄가 되어버린다면 과연 그 결혼이 의미가 있을까요? 세 번째는 배우자가 기대했던 사람과 다를 때입니다. 재혼을 결심할 때 누구나 설렙니다. 이번에는 정말 잘해봐야지. 이 사람이라면 외롭지 않겠지. 라는 기대감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처참히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결혼 전에는 다정하고 배려심 넘치던 사람이 결혼 후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거지? 재혼을 고려할 때는 상대방의 좋은 면만 보입니다. 하지만 막상 같이 살아보면 감춰졌던 단점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까지 불편하게 느껴지고 말투 하나에도 짜증이 밀려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인내심이 바닥나면서 이럴 줄 알았으면 재혼하지 말 거리라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특히 상대방이 보여준 모습이 가식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실망감은 배가 됩니다. 결혼 전에는 자상하고 로맨틱했던 사람이 결혼 후에는 무뚝뚝하고 이기적인 본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돈을 잘 관리할 것 같았지만 사실은 낭비벽이 심하다거나 가정적일 줄 알았는데 집안일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거나 소통이 잘 될 줄 알았는데 대화가 단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사람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더 심각한 경우는 배우자가 예전 배우자와 비교하거나 내 삶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일 때입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과거를 이해한다고 생각했지만 재혼 후에는 상대방이 끊임없이 과거 배우자를 언급하면서 상처를 줍니다. 내 전 부인은 이렇게 안 했는데 같은 말을 듣는 순간 자존심은 무너지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감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무관심할 때도 큰 후회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외로움을 더 크게 느끼게 됩니다. 기대했던 다정한 대화는 없고 서로 다른 방에서 각자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일상이 되면 내가 왜 결혼했지? 라는 자괴감에 빠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야 서로에게 맞춰가며 노력할 힘이라도 있었지만 노년에는 자신의 생활 방식이 굳어져 있습니다. 결국 서로가 타협하기보다 자기 고집만 내세우면서 충돌이 반복됩니다. 하루하루가 피곤하고 상대방의 존재 자체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순간 재혼을 후회하는 감정은 극에 달합니다. 혼자였으면 이런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었을 텐데 처음에는 이번엔 다를 거야 라고 기대했지만 결국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사랑이 아무리 컸어도 현실은 다릅니다. 결국 결혼 전에는 보이지 않던 문제들이 결혼 후 눈앞에 펼쳐지고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깊은 후회가 밀려옵니다. 재혼을 결심하기 전에 상대방이 정말 나와 맞는 사람인지 냉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단순한 외로움이나 감정적인 이유로 결혼을 서두르면 결국 평생을 후회하며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만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기대와 현실이 너무 다르면 그 차이가 고통으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상대방이 집안일을 전혀 하지 않을 때입니다. 처음에는 함께하면 모든 것이 더 편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서로 도우면서 살면 되지 않을까? 라는 막연한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기대와 너무도 달랐습니다. 결혼 후 상대방이 집안일을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후회는 눈덩이처럼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럴 거면 도대체 왜 재혼했지? 집안일이라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해보면 끝이 없습니다. 하루 한두 번 해야 하는 설거지, 끊임없이 쌓이는 빨래, 먼지가 쌓이는 집안 청소, 식사 준비, 쓰레기 정리까지. 그런데 배우자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거나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한숨만 내쉽니다. 처음에는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라고 생각하며 참아보지만 시간이 지나도 변하는 건 없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배우자가 집안일을 당연히 내 몫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다 혼자 했으면서 왜 불평해? 라는 말이라도 듣는 날엔 우라가 치밀어 오릅니다. 혼자 살 때도 집안일을 했지만 최소한 나만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대방까지 챙겨야 하니 부담은 2배가 됩니다. 내가 가정부야? 배우자야? 이런 불만이 쌓이면 대화할 때마다 짜증이 묻어 나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나는 원래 집안일을 안 해봤어. 어떻게 하는지 몰라. 당신이 하는 게 더 빠르잖아. 같은 핑계를 대면서 요지부동입니다. 애초에 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깊은 후회가 몰려옵니다. 더 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허리는 자꾸 쑤시고 무릎은 아파오는데 상대방은 도와줄 생각도 없이 무심히 바라볼 뿐입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집안일을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혼자 살았다면 오히려 더 편했을 텐데 재혼을 하면 혼자보다 삶이 편해질 거라 믿었지만 오히려 짐이 하나 더 늘어난 기분입니다. 배우자가 집안일을 돕지 않으면서도 불만은 많다면 스트레스는 더욱 심해집니다. 음식이 너무 짜다. 집이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 빨래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같은 불평을 들을 때마다 후회는 더욱 커져만 갑니다. 이런 문제로 싸우다 보면 결국 관계 자체가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있던 사이도 서로를 원망하는 관계로 변질됩니다. 점점 대화도 줄어들고 애정을 느끼기는커녕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짜증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혼자 살 때보다 더 외롭고 더 피곤한 결혼 생활을 지속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재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반드시 상대방이 집안일을 할 의지가 있는 사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나중에 하면 달라지겠지라는 기대는 절대 하지 마세요. 바뀌지 않습니다. 평생 가정부처럼 살아야 하는 삶을 원치 않는다면 결혼 전에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집안일을 함께하지 않는 배우자와 살면서 후회하는 순간이 오면 이미 늦은 겁니다. 다섯 번째는 재산 문제로 다툼이 생길 때입니다. 노년에 재혼을 결심할 때 많은 사람이 이 나이에 돈 때문에 싸우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돈 문제가 생기는 순간 부부 사이의 신뢰는 산산조각 나고 사랑은 순식간에 증오로 변합니다. 재혼 후 상대방이 재산에 대해 지나치게 관심을 보이거나 나의 돈을 당연한 듯 쓰려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순간 후회는 걷잡을 수 없이 밀려옵니다. 이 사람이 날 사랑한 게 아니라 내 돈을 원했던 건가?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함께하는 시간이 불편해지고 말 한마디에도 날이 서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설마 이렇게까지 부담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돈 문제였지만 점점 요구하는 금액이 커지고 어느 순간 내 노후 자금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평생을 아끼며 살았는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쉽게 내 돈을 쓰는 거야? 더 심각한 문제는 배우자의 가족이 개입할 때입니다. 상대방의 자녀나 친척들이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처음에는 한두 번 돕는 것으로 끝날 줄 알았지만 어느새 습관처럼 반복되면서 부담이 점점 커집니다. 도와주지 않으면 배우자는 불만을 품고 도와주면 내 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합니다. 결국 내가 이 결혼에서 잃는 게 더 많은 건가? 재산 문제는 감정적인 갈등을 넘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재혼 후 배우자가 재산 분할을 요구하거나 심지어 나 몰래 내 명의의 재산을 손대려 한다면 그런 순간이 찾아오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한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을 지키기 위해 법적 싸움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그때야 비로소 재혼을 후회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심지어 배우자가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날 경우 남은 가족들이 상속 문제로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자녀들이 이 돈은 우리 부모님 몫이니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순간 인생 최악의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결국 돈 때문에 피 말리는 싸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혼자 살았더라면 이런 스트레스는 없었을 텐데 재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돈 문제를 사전에 철저히 정리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능력이 있는지,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법적 보호를 받을 방법이 있는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감정에 휩쓸려 결혼했다가 재산을 빼앗기고 후회해도 그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싸우고 돈이 많으면 빼앗기려는 사람이 생깁니다. 재혼이 행복이 아니라 고통이 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재산 문제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서로의 생활 방식 차이가 클 때입니다. 재혼을 결심할 때 많은 사람이 서로 맞춰가면 되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생활 방식은 고착화되기 마련이고 바꾸려 해도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재혼 후 함께 살면서 상대방의 생활 습관이 나와 너무 다르다는 걸 깨닫는 순간 후회는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안 맞을 줄 알았다면 혼자 사는 게 나았을 텐데. 잠자는 시간부터 식사 습관, 청소 방식, 돈 쓰는 방식, 심지어 TV 채널 선택까지 사사건건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나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타입인데 배우자는 늦게까지 TV를 보다가 한밤중에 냉장고를 뒤지는 타입이라면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 짜증이 치밀어 오릅니다. 대체 왜 이렇게 사는 거야? 식사 문제도 심각합니다. 나는 집에서 조용히 밥을 먹고 싶지만 배우자는 매번 외식을 원합니다. 나는 깔끔한 집을 유지하고 싶은데 배우자는 물건을 아무 데나 놓고 정리하는 습관이 없습니다.
이런 차이들이 하루 이틀 겪으면 참을 만하지만 평생을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더 황당한 순간은 배우자가 내 생활 방식을 바꾸려 들 때입니다. 이 나이에 내가 왜 바꿔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반발심이 생깁니다. 하지만 상대방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니 결국 끊임없는 다툼이 시작됩니다. 한쪽이 양보하면 해결될 문제 같지만 나이가 들수록 서로의 고집은 강해지고 작은 차이조차 극복하기 어려워집니다. 서로 적당히 맞춰가며 살면 된다고? 그게 말처럼 쉬우면 이런 고민도 없겠지. 심지어 생활 방식 차이가 취미 생활이나 사회생활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나는 조용한 취미를 즐기고 싶은데 배우자는 친구들을 집에 자주 초대하거나 시도 때도 없이 외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나는 활발하게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데 배우자는 집에서만 있으려 한다면 답답함이 극에 달합니다. 이런 차이를 좁히기 위해 노력해 보지만 결국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상대방의 생활 방식이 더 불편하게 느껴지고 스트레스가 쌓여갑니다. 결국 우리는 안 맞는 사람이었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이미 늦었습니다. 차라리 혼자 살았더라면 내 방식대로 편하게 살았을 텐데. 노년의 재혼은 단순한 사랑이 아닙니다. 함께 살아야 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서로의 생활 방식이 너무 다르면 결혼 생활은 고통이 됩니다. 단순한 외로움 때문이라면 차라리 친구처럼 지내는 것이 훨씬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재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반드시 상대방의 생활 습관을 살펴봐야 합니다. 사랑은 변할 수 있지만 생활 방식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기대와 현실이 다를 때 후회는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노년에 외롭다고 그냥 괜찮을 것 같다고 쉽게 재혼을 결정하는 순간 그 선택이 돌이킬 수 없는 후회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할 동반자를 찾았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또 다른 고통 속에서 버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혼자보다 함께하는 것이 더 나은 삶인지 철저히 고민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감정으로 재혼을 결정했다가 남은 생을 후회로 채울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진짜 행복한 노후를 위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실수를 반복하려 하고 있습니까? 끝으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노년이 되면 누구나 외로움을 느낍니다. 평생을 가족과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고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싶어집니다. 그 순간 누군가가 다가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외로움을 덜어줄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면 자연스럽게 재혼을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감정만 믿고 섣불리 결혼을 결정했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사랑만으로도 결혼을 할 수 있었지만 노년의 재혼은 감정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들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건강, 재산, 가족관계, 생활 방식의 차이 등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순간의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재혼을 선택했다가 오히려 더 큰 불행과 갈등 속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노년의 절대 재혼해서는 안 되는 7가지 이유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만약 지금 재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이 내용을 반드시 끝까지 읽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속 문제로 인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 문제는 노년 재혼의 가장 끔찍한 함정입니다. 죽을 때까지 평온하게 살 줄 알았는데 한순간의 선택이 가족을 지옥으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이 철천지원수가 되고 법정에서 피 터지는 싸움을 벌이며 심지어 부모의 장례식조차 치르지 않는 비극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재혼하는 순간부터 불안에 떨기 시작합니다. 평생 피땀 흘려 일군 재산이 엉뚱한 사람에게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설마 부모가 그러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새 배우자는 처음엔 다정하게 다가오지만
결국 돈 문제 앞에서 본색을 드러냅니다. 경제권을 쥐고 자식들을 배제하거나 교묘하게 부모를 조종해 재산을 가로채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심지어 일부러 부모를 고립시켜 자식들과 연락조차 못하게 만드는 일도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사망 후 벌어지는 상속 전쟁입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온 부모가 재혼을 한 순간 자식들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전쟁터에 내몰립니다. 우리 엄마 아빠 재산을 저 인간이 가져가선 안 돼. 라는 분노가 들끓고 결국 법정에서 끝없는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들은 서로에게 칼을 겨누고 결국 원수로 갈라섭니다. 장례식장에서 싸움이 벌어지는 건 기본이고 어떤 경우엔 부모가 죽었어도 그 사실조차 모르는 일까지 생깁니다. 더 끔찍한 사례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부모를 부추겨 유언장을 조작하거나 아예 정신이 흐려진 틈을 타 모든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돌려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자식들은 한순간에 모든 걸 빼앗기고 평생 부모를 원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남는 것은 가족 간의 파탄, 씻을 수 없는 상처, 그리고 끝없는 후회뿐입니다. 노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가족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재혼이 가족을 지옥으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평온한 여생을 보내고 싶다면 노년의 재혼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선택이 결국 당신의 가족을 파멸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노년의 자유를 잃을 수 있습니다. 노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고 이제야 비로소 내 인생을 살 차례입니다. 그런데 재혼하는 순간 그 자유는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내 남은 인생을 내 뜻대로 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무거운 굴레를 뒤집어 쓰고 속박당하는 신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정하고 배려심 많은 배우자로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사는 순간 내 생활은 완전히 통제당하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싶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도, 보고 싶은 TV를 보는 것도, 먹고 싶은 음식을 먹는 것도 눈치를 봐야 합니다. 여행이라도 가려 하면 왜 나를 두고 가냐? 는 불만이 쏟아지고 친구를 만나러 나가려 하면 늙어서 철없는 짓 한다며 잔소리가 쏟아집니다. 내 인생인데 왜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더 끔찍한 건 상대 배우자의 가족까지 내 삶에 끼어든다는 것입니다.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까지 어른이 그러면 안 된다. 이런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라며 간섭을 시작합니다. 내가 내 돈으로 무엇을 사든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감시당하는 기분이 들기 시작합니다. 혹시라도 상대방이 나보다 건강이 안 좋다면 이제부터는 24시간 간병인이 되어야 합니다. 내 몸 하나 간수하기도 힘든데 남의 병수발까지 떠안고 남은 인생을 병원과 집에서 보내야 합니다. 결국 자유롭고 행복한 노년은커녕 또 한 번의 희생과 인내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혼이 쉬운 것도 아닙니다. 젊었을 때야 감정이 식으면 갈라서면 그만이었지만 노년에는 이혼조차 쉽지 않습니다. 주변의 시선도 부담스럽고 법적으로도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으며 무엇보다 정작 이혼을 하고 나면 혼자 남겨지는 것이 두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참고 살 수밖에 없고 그럴수록 내 삶은 점점 더 갇혀버립니다. 노년의 재혼은 새로운 행복의 기회가 아니라 또 다른 속박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라도 나를 위해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내 인생을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해 쓰고 싶다면 재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보다 소중한 것은 자유이며 한번 잃어버린 자유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 새로운 배우자의 자녀와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재혼은 단순히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노년에 재혼할 경우 서로의 자녀들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이해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현실이 닥치면 자녀들 사이의 갈등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의견 충돌이 아니라 서로 원수가 되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재혼과 동시에 두 가정이 하나가 되는 순간
기존의 가족 질서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상대방의 자녀들은 우리 부모를 빼앗겼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보이지 않는 적대감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한 지붕 아래에서 생활할 경우 작은 생활 습관 하나에도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이런 스타일이 아닌데 왜 저렇게 행동하지? 라는 사소한 의심이 점점 커지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더구나 자녀들이 성인이더라도 부모의 재혼을 달갑게 받아들이는 경우는 드뭅니다. 오랫동안 자신이 부모를 챙겨왔는데 갑자기 낯선 사람이 등장하면서 부모의 관심과 애정을 빼앗긴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돈입니다. 부모가 재혼하는 순간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상속 문제를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부모의 재산이 저쪽 가족으로 넘어가는 건 아닐까? 라는 불안이 생기고 이것이 곧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상대 배우자의 자녀가 재산 문제를 직접 거론하거나 부모를 이용하려 한다는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한순간에 오해가 깊은 상처를 남기고 서로를 경계하며 감시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아직 살아있는데도 자녀들 사이에서는 재산 문제로 얼굴을 붉히는 일이 벌어집니다. 더 큰 문제는 부모가 한쪽 편을 드는 순간 발생합니다. 자녀들은 평생 부모를 위해 헌신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가족이 등장하면서 자신이 소외된다고 느끼면 분노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상대 배우자의 자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부모에게까지 원망이 향하게 됩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저쪽 편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그동안 쌓아온 신뢰는 무너지고 부모와의 관계도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혼 후 자녀들이 왕래를 끊거나 명절이나 기념일에도 얼굴을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재혼으로 외로움을 달래려 했는데 오히려 친자식들과 멀어지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결국 새로운 배우자를 얻었지만 평생을 함께했던 자녀들과 멀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맙니다. 더 나아가 배우자와의 관계가 악화될 경우 자녀들에게 돌아갈 곳조차 없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재혼은 결코 두 사람만의 사랑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서로의 자녀들까지 엮이면서 복잡한 이해관계가 형성됩니다.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평생 함께했던 가족이 원수가 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노년의 삶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노년의 재혼은 새로운 행복을 꿈꾸며 시작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로 가득 차 있으며 노년에는 그 변수가 더욱 예리하게 작용합니다. 평생 쌓아온 삶의 기반이 무너지고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남은 인생이 엉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의지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낼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크고 작은 문제가 쌓여갑니다. 건강이 악화될 수도 있고 배우자의 가족이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으며 심지어 경제적인 문제까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문제가 생겨도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 노년에는 되돌릴 시간도 기력도 부족합니다.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 끝없이 추락하는 기분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건강 문제는 가장 큰 변수 중 하나입니다. 재혼한 배우자가 갑자기 병을 앓게 된다면 그 순간부터 내 삶은 희생으로 바뀝니다. 하루아침에 병원과 집을 오가는 간병인이 되어야 하고 내 건강도 망가질 수 있습니다. 혹여나 내가 먼저 건강이 나빠진다면 상대 배우자가 끝까지 나를 돌봐줄 거라 확신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거나 내 자식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려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의지할 곳도 없이 고통 속에서 외로운 노년을 보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변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재혼한 배우자가 본인의 빚을 숨겼거나 경제적으로 기대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순간의 방심이 나를 경제적 파탄으로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평생 아끼고 모아온 재산이 예상치 못한 이유로 사라질 수도 있으며 심지어 법적 분쟁까지 얽힌다면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나 하나만 챙기기도 어려운 나이에 타인의 경제적 문제까지 떠안아야 한다면 남은 여생이 결코 평온할 수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인간관계에서 터지는 변수들입니다. 배우자의 자녀들이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거나 가족 간의 갈등이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 자녀들과 배우자의 자녀가 반목하며 결국 가족 관계가 완전히 깨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배우자가 본인의 가족을 내 삶에 끌어들이며 나를 고립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예상치 못한 갈등 속에서 스트레스는 쌓이고 결국 정신적 고통까지 겪게 됩니다. 노년의 재혼은 달콤한 환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변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극복할 수 있는 문제들도 노년에는 감당하기 힘든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랑을 찾아 떠나는 길이 결국은 고통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후회로 가득 채우고 싶지 않다면 노년의 재혼은 더욱 신중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남은 여생을 오롯이 나를 위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노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평생 자식과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남은 시간이라도 온전히 내 삶을 즐겨야 합니다. 하지만 재혼하는 순간 그 마지막 기회마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없으며 또다시 누군가를 위해 희생해야 하는 삶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함께 노년을 보내며 서로 의지하고 행복할 것이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상대방과의 생활 패턴을 맞추느라 내 취미와 습관을 포기해야 하고 작은 결정조차도 혼자 내릴 수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싶은 시간, 먹고 싶은 음식, 가고 싶은 여행조차 상대방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왜 또 밖에 나가냐? 늙어서 그런 걸 왜 하냐? 라는 잔소리가 시작되면 점점 내 삶이 통제당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자유롭고 편안한 노년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결혼 전보다 더 답답한 생활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배우자의 가족까지 끼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서로 존중할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의 자녀들이 슬금슬금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부모님을 잘 모셔야 한다.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요구가 점점 커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가족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명절이나 가족 행사에 끌려다니고 필요하지도 않은 자리에 참석해야 하며 심지어 배우자의 손주들까지 챙겨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의 건강이 갑자기 나빠진다면 이제부터는 24시간 간병인이 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나이에 상대방의 병수발까지 들게 된다면 여생은 오롯이 병원과 집을 오가는 시간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돌봐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끝나지 않는 간병의 삶이 계속된다면 결국 지쳐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러려고 재혼했나? 반대로 내가 먼저 건강이 나빠진다면 배우자가 끝까지 나를 책임져 줄까요? 일부는 그렇겠지만 상당수는 부담을 느끼고 뒷걸음질 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한 경우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 하거나 내 자녀들에게 떠넘기려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기대했던 안정된 노년은커녕 더 큰 불안 속에서 외롭게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낼지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재혼하지 않았다면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여행을 떠나고 배우고 싶은 걸 배우며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혼 후에는 모든 것이 상대방과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혼자 여행을 가고 싶어도 왜 나를 두고 가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려 해도 그게 뭐가 중요하냐며 관심조차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나를 위해 살려고 했던 계획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남은 여생은 또다시 남을 위한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노년의 재혼은 단순히 사랑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새로운 배우자가 생기면서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남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남은 시간만큼은 온전히 나를 위해 살 것인가? 그 선택은 신중해야 합니다. 한번 재혼하면 내 여생은 돌이킬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연애 감정이 오래 지속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노년의 재혼을 결심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외로움입니다. 새로운 사람과 함께하면 마음이 든든할 것 같고 사랑이 다시 찾아온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감정이 오래 지속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도 사랑이 식으면 다투고 갈등이 생겼는데 노년에는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기대했던 달콤한 연애 감정은 빠르게 사라지고 남은 것은 후회뿐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새롭고 설렙니다. 상대방의 작은 배려에도 감동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하지만 재혼 후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하면 감정이 급속도로 식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로 살아온 방식이 다르기에 사소한 생활 습관 차이도 쉽게 갈등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불을 어떻게 개는지, 밥을 어떻게 먹는지, TV를 볼 때 채널을 누가 잡을지 같은 사소한 문제들조차 큰 다툼의 원인이 됩니다. 연애 시절에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것들이 함께 살면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노년의 연애 감정은 젊었을 때보다 훨씬 빨리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서로를 향한 열정과 기대가 크기에 감정이 오래 지속될 수 있지만 노년에는 신체적 변화, 건강 문제, 성격 차이 등이 감정을 빠르게 식게 만듭니다. 결혼 전에는 상대방이 이해심 많고 다정해 보였는데 막상 함께 살다 보면 본성이 드러나고 점점 잔소리가 늘어납니다. 특히 젊었을 때 형성된 성격은 바뀌기가 어렵기 때문에 서로 고집을 꺾지 못하고 갈등이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처음에는 다정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관심해지거나 거칠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연애할 때는 애틋했던 사람이 결혼 후에는 무심하고 차갑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 사람이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야 헤어지면 그만이지만 노년에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공유하고 얽혀 있어서 쉽게 갈라설 수도 없습니다. 결국 그냥 참고 살자는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지만 그 선택이 평생 후회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노년에 중요한 것은 배우자가 아닌 건강과 안정입니다. 노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자가 아니라 건강과 안정입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누구보다 사랑이 중요하다고 믿어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노년에는 사랑보다 건강과 경제적 안정이 생존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약 이 사실을 잊고 순간적인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재혼을 결정한다면 남은 인생이 지옥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병, 예상치 못한 건강 악화, 그리고 신체 기능 저하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젊었을 때는 가벼운 감기 정도로 넘겼던 것이 노년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자가 아니라 본인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재혼을 하면 이 중요한 요소들이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재혼 후 상대 배우자의 건강 문제가 터진다면 이제부터 내 삶은 간병인의 삶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상대를 돌보느라 병원과 집을 오가고 내 건강은 뒷전으로 밀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상대가 나보다 훨씬 건강이 안 좋은 상태라면 결국 나는 평생 병수발을 들며 내 삶을 포기해야 하는 처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의지하며 살 거라고 믿었지만 현실은 끝없는 희생과 피로만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내가 먼저 건강이 나빠진다면 어떨까요? 배우자가 끝까지 나를 책임져 줄 거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처음에는 서로 돌봐주겠다고 약속할지 몰라도 막상 현실이 닥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고 나를 피하거나 내 자녀들에게 떠넘기려 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순간에 외면당하고 더욱 고독한 노년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노년에는 배우자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건강을 지키고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갈등과 스트레스 없이 남은 인생을 보내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감정에 휘둘려 순간적인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재혼을 결정했다가는 평생의 후회를 안고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노년에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랑이 아니라 건강과 안정입니다. 이 사실을 잊는다면 남은 인생이 괴로움으로 가득 찰 수도 있습니다. 노년의 재혼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선택입니다. 결혼 전에는 몰랐던 현실적인 문제들이 재혼 후에는 하나둘씩 드러나며 예상치 못한 갈등과 후회가 뒤따를 가능성이 큽니다. 가족들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며 건강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평온한 여생을 보내려 했던 선택이 더 큰 불행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외로움이 두렵다고 해서 무작정 재혼을 결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자신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남은 인생을 오롯이 나를 위해 쓰고 내 건강과 안정된 생활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한순간의 감정에 휘둘려 인생을 다시 혼란 속으로 던지지 마십시오.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배우자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끝으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년에 재혼을 하면 새로운 행복이 찾아올 거라고 기대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외로움을 달래고 의지할 사람이 생길 것 같지만 그 순간부터 끝없는 후회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재혼을 결정하는 순간 돈, 건강, 가정, 자식, 심지어 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것이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처음에는 달콤한 말과 따뜻한 관심에 마음이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남은 인생을 함께해요. 외롭지 않게 서로 의지하며 살아요. 하지만 그 말이 재산을 노리는 가면일 수도 있고 평생을 짊어져야 할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식들과 평생 원수가 될 수도 있고 노후 자금이 바닥나거나 배우자의 건강 문제까지 떠안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마지막까지 온전히 나만을 위한 인생을 살 기회를 스스로 박탈하는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순간의 감정으로 재혼을 결정했다가 자유를 잃고 돈을 잃고 관계를 잃고 결국 모든 것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재혼하면 절대 안 되는 6가지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재혼은 절대 신중해야 합니다. 한 번의 선택이 노년을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먼저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첫 번째, 노년에 재혼하면 다시 가사노동의 노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혼자 살면 밥 한 끼 대충 때우고 빨래가 며칠 쌓여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설거지가 귀찮으면 그냥 내버려 두고 청소도 필요할 때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재혼하는 순간 그 자유는 사라지고 또다시 집안일의 굴레에 갇히게 됩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서로 도와가며 살아요 라고 말하지만 그 말을 믿는 순간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결국 가사노동을 떠안게 되는 것은 본인입니다. 아침부터 밥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널고 청소를 해야 하는 삶이 시작됩니다. 혼자 살면 가사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지만 재혼하면 상대의 생활 방식에 맞춰야 하고 불평까지 들어야 합니다. 왜 반찬이 이것뿐이야? 집이 너무 지저분한 것 같아. 같은 말들이 일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남성이 재혼하면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간단한 밥만 먹어요 라던 여성이 결혼 후에는 밥 좀 제대로 차려요 라며 요구사항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혼자 살면 대충 반찬 몇 개로 해결할 수 있지만 재혼 후에는 매일 식사를 챙겨야 하고 먹고 난 후에는 설거지가 쌓입니다. 상대방이 한 사람 추가된 것뿐인데
왜 내 손은 두 배로 바쁜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살면 밥도 간단하게 먹고 집안일도 최소한으로 줄이며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혼하면 남편을 챙겨야 하는 일이 생기고 그가 도와줄 거라는 기대는 착각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 어머니는 이런 반찬을 잘해줬는데 같은 말을 듣는 순간 속에서 불이 치솟을 것입니다. 가사노동에서 해방될 기회를 스스로 차버린 꼴이 됩니다. 더 황당한 것은 상대방이 오히려 집안일을 늘리는 경우입니다. 빨래가 한 번만 돌아가던 세탁기가 매일 돌아가고 설거지는 끝이 없습니다. 혼자 살면 깔끔하게 정리하며 최소한의 노력으로 살 수 있지만 재혼하면 모든 가사노동의 책임이 다시 어깨 위로 올라옵니다. 노년에 다시 가사노동을 하며 고생하고 싶지 않다면 재혼은 절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혼자 살면 자유롭지만 재혼하는 순간 밥을 차리고 빨래를 개고 설거지에 치이는 삶이 다시 시작됩니다. 편하게 살고 싶다면 혼자가 답입니다. 두 번째, 노년에 재혼하면 내 집이 더 이상 내 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익숙했던 공간, 내 방식대로 정리해 놓고 살던 집이었는데 재혼하는 순간 그 모든 것이 뒤바뀔 위험이 큽니다. 배우자가 들어오면서 집안의 룰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려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서로 존중하며 살아요. 라는 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하지만 막상 재혼하고 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배우자가 마치 원래부터 이 집의 주인이었던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거실 가구 배치를 바꾸고 이 소파는 너무 낡았어. 새 걸로 바꾸자. 라며 내 취향을 무시합니다. 오래된 그릇을 보며 이런 거 좀 버려요. 라고 하고 심지어는 이제부터 이 집은 이렇게 운영해야 해요. 라며 규칙을 정하려 듭니다. 여기서 뭐든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 이런 말이 절로 나오게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살면서 편하게 지냈던 공간인데 배우자가 들어오면서 주도권을 빼앗기고 마치 초대받은 손님처럼 행동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집안일을 내 방식대로 하던 것도 이제는 눈치를 봐야 하고 TV 채널 하나 돌리는 것도 예전처럼 자유롭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배우자가 집안의 금전적인 부분까지 간섭하려 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우리 생활비는 내가 관리할게요. 라며 은근슬쩍 재정을 장악하려 들거나 이 집도 우리 공동 재산 아닌가요? 같은 말을 하며 내 소유물을 자기 것처럼 여기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생활 방식의 차이인 줄 알았지만 나중에는 집안 전체의 권력을 장악하려는 의도를 드러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 답답한 것은 한번 내어준 주도권은 되찾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갈등을 피하려고 그래, 한 번만 맞춰주자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하나씩 양보하다 보면 어느새 집 안에서 내 권리는 사라지고 배우자의 의견이 절대적인 법칙처럼 굳어지게 됩니다. 결국 내 집인데도 편안하지 않은 공간이 되어버립니다. 작은 행동 하나에도 눈치를 보게 되고 집 안에서조차 조용히 살아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재혼하면서 내가 배우자의 집으로 들어간 것도 아닌데 오히려 내 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모든 걸 결정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노년에 재혼할 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배우자가 집안에서 권력을 행사하려 드는 것입니다. 한순간의 감정으로 재혼했다가 평생을 살아온 내 집에서조차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신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편안하고 자유로운 공간을 유지하고 싶다면 재혼은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세 번째, 노년에 재혼하면 배우자가 아닌 간병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혼할 때는 우리는 서로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 거야 라고 다짐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현실은 완전히 다르게 흘러갑니다. 건강했던 배우자가 어느 날 갑자기 병이 들고 당신의 인생은 간병이라는 끝없는 지옥 속으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상대가 건강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아직 건강해. 당신한테 폐해 끼치지 않을 거야.
라며 자신만만하게 말하지만 노년에는 언제든 건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부부라도 간병은 쉽지 않은데 재혼한 배우자를 돌보는 일은 그보다 몇 배는 더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배우자가 병이 들면 하루의 절반은 병원에서 보내야 합니다. 약을 챙겨야 하고 식사를 준비해야 하고 병원비 부담까지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당신밖에 없어. 나 좀 도와줘.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외면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당신의 삶은 간병에 묶여버립니다. 혼자 살았다면 자유롭게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았을 텐데 재혼한 순간 모든 계획은 물거품이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병이 오래 지속될 경우 간병인의 삶이 끝이 없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며칠만 도와주자 했지만 어느 순간 병세가 나아지지 않고 돌봐야 할 일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씻기고 밥을 먹이고 약을 챙기고 밤에도 몇 번씩 깨서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 간병의 굴레에 빠지게 됩니다. 본인은 몸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지쳐가는데 상대방은 점점 더 의존하게 됩니다. 그럼 요양원에 보내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상황이 되면 배우자는 버려졌다고 생각하며 서운해하고 주변에서는 아픈 배우자를 저렇게 내버려 두냐는 말이 나옵니다. 재혼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고통과 갈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원비 문제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노년에는 치료비와 약값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배우자가 건강할 때는 함께 노후를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병이 들면 모아둔 돈은 빠르게 사라지고 내 노후 자금까지 흔들리게 됩니다. 결국 간병 스트레스에 금전적인 부담까지 겹쳐지면서 남은 삶이 피폐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 모든 현실을 생각해보면 재혼은 단순한 사랑이 아닙니다. 평생을 함께할 누군가를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젊을 때야 서로 의지하며 살겠지만 노년에는 건강 문제가 가장 큰 변수입니다. 상대가 지금 건강해 보인다고 해서 이후에도 건강할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노년에는 자신을 돌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병에 걸리면 결국 나의 삶은 온전히 희생될 가능성이 큽니다. 남은 생을 간병으로 보내고 싶지 않다면 재혼은 신중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혼자라면 병이 들어도 스스로 대처할 수 있지만 재혼한 순간 배우자의 건강까지 내 인생의 책임이 되어버립니다. 네 번째, 노년에 재혼하면 마지막까지 온전히 내 인생을 지킬 기회를 잃게 됩니다. 혼자 살면 모든 것이 자유롭습니다.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고 무엇을 먹고 어디를 가든 전적으로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혼하는 순간 그 모든 자유가 사라지고 다시 누군가에게 맞춰야 하는 삶이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둘이 함께하면 외롭지 않고 더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재혼 후에는 모든 생활이 상대방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혼자 살 때는 조용한 집에서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할 수도 있지만 재혼하면 아침부터 배우자의 일정에 맞춰야 합니다. 오늘 어디 갈까? 왜 혼자 있으려고 해? 같은 질문이 일상이 되고 혼자만의 시간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혼자 살면 남은 삶을 내 방식대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책을 읽고 싶으면 읽고 여행을 가고 싶으면 가고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만나면 됩니다. 하지만 재혼하면 나의 결정권은 반으로 줄어들고 배우자의 의견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가고 싶은 곳도 배우자의 취향에 맞춰야 하고 보고 싶은 것도 상대가 좋아하는 걸 함께 봐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배우자의 가족까지 신경 써야 한다는 점입니다. 혼자 살면 내 가족, 내 친구들만 챙기면 되지만 재혼하면 상대방의 자식들, 형제들, 친척들까지 엮이게 됩니다. 명절이면 어디를 가야 할지 고민해야 하고 상대방의 가족 행사에 얼굴을 비춰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나만 생각하면 되는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의 배우자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마지막 순간마저 내 뜻대로 정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혼자라면 스스로 요양원을 선택하고 병원 치료를 받을지 말지를 결정하며 남은 재산을 어떻게 정리할지도 스스로 계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혼하면 배우자의 의견이 개입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쪽이 더 좋아. 라며 내가 원하는 선택을 방해할 가능성이 큽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혼자 살면 외롭지 않겠냐? 하지만 현실은 반대입니다. 혼자일 때 비로소 내 인생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노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맞추지 않고 오롯이 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다면 재혼은 절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생기면 더 이상 온전히 나만을 위한 삶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남은 인생을 누구에게 맞추며 살 것인가? 아니면 온전히 나를 위해 살 것인가? 그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5번째, 노년에 재혼하면 전 재산을 송두리째 빼앗길 위험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결혼이 사랑의 결실이지만 노년의 재혼은 종종 철저한 계산과 이익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한순간의 외로움과 감정에 휩쓸려 재혼했다가 평생 모아온 재산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참혹한 현실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배우자가 다정하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함께하면 더 행복할 거예요. 노후를 외롭지 않게 보내야죠. 같은 감미로운 말로 당신의 마음을 흔듭니다. 하지만 재혼한 후에는 서서히 본색을 드러냅니다. 우리 집도 하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생활비가 부족한데 당신이 좀 더 부담해 주면 좋겠어요. 당신 이름으로 재산을 정리하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아요. 같은 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서류에 사인만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한 장의 종이가 당신의 인생을 뒤바꿀 수도 있습니다. 한번 재산을 넘기면 돌이킬 방법이 없습니다. 재혼 배우자는 자신의 몫을 챙긴 후 당신을 내버릴 수도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배우자가 갑자기 떠났을 때 그 재산을 돌려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당신이 법적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재혼한 배우자가 법적으로 공동 재산을 주장하면 상황은 복잡해집니다. 설령 법적 싸움을 한다고 해도 이미 당신이 가진 것은 사라지고 긴 싸움 끝에 남는 것은 황폐해진 인생뿐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을 만나지 않을 거야. 라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에 눈이 멀면 가장 현명한 사람도 판단력을 잃습니다. 재혼을 생각하는 순간 상대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지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사람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처음부터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것이라면 당신의 모든 것이 철저히 계획된 과정 속에서 빼앗길 가능성이 큽니다. 평생 열심히 일해 모아둔 재산이 한순간의 실수로 남의 손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가장 흔한 사례는 재혼 후 배우자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당신 명의로 재산을 정리하자고 하는 경우입니다. 배우자는 부부끼리 믿어야지. 나를 의심하는 거야? 같은 감정적인 압박을 가하며 당신을 흔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는 절대 마음을 약하게 먹어서는 안 됩니다. 재혼을 하면 법적으로도 배우자의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먼저 세상을 떠난다면 당신의 재산은 자식들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재혼한 배우자에게도 상당 부분 넘어가게 됩니다. 자식들과 배우자 간의 재산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고 결국 당신이 평생 일군 재산은 가족에게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노년에는 경제적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번 재산을 잃으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재혼은 감정이 아니라 철저한 현실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외롭다고 쉽게 결혼을 결정했다가 노년의 마지막을 비참하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재산을 지키고 싶다면 재혼을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한순간의 감정으로 재혼했다가 전 재산을 송두리째 날리는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평생 모은 돈이 사라진 후 후회해봐야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6번째, 노년에 재혼하면 자식들과 평생 원수가 될 위험이 큽니다.
처음에는 부모님도 행복하셔야죠. 라고 말하던 자식들도 막상 현실이 되면 태도가 180도 바뀝니다. 재혼은 절대 안 됩니다. 그 사람을 정말 믿을 수 있어요? 라며 반대하는 일이 흔합니다. 부모의 행복을 바란다고 말하면서도 자신들의 입장에서 손해가 될 가능성이 보이면 즉시 반발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재혼하는 순간 자식들의 머릿속에는 온갖 복잡한 계산이 돌아갑니다. 우리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거지? 저 사람이 엄마 아빠의 돈을 다 가져가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병이라도 걸리면 우리한테 부담이 되는 건 아닐까? 자식들은 부모의 행복보다 자신들에게 미칠 경제적, 심리적 영향을 먼저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예의상 반대를 하지 않더라도 재혼 후에는 본색을 드러냅니다. 새로운 배우자가 생긴 뒤 가족 모임은 서서히 사라지고 명절에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끼리 조용히 보내려고요. 바빠서 못 갈 것 같아요. 라는 말이 반복되고 어느 순간 연락조차 끊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재혼한 배우자가 자식들과 갈등을 일으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왜 자식들이 우리 집에 자꾸 와? 그냥 너희끼리 따로 시간을 보내는 게 좋지 않을까? 라며 서서히 거리감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나쁜 의도가 없더라도 결국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틀어지게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부모가 세상을 떠난 후 벌어질 재산 다툼입니다. 법적으로 재혼한 배우자는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갖게 됩니다. 부모가 모아둔 재산이 재혼 배우자에게 넘어가게 되면 자식들은 그제야 본격적으로 반발하게 됩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를 배신한 거야. 라며 분노하게 되고 결국 법적 분쟁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평생을 키운 자식들과 법정에서 싸우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노년의 평온한 가정을 유지하고 싶다면 재혼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외롭지 않기를 바라지만 동시에 부모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재혼이 자신들의 미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재혼하는 순간 자식들과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부모는 새로운 행복을 찾아가려 하지만 자식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반발하는 현실이 반복됩니다. 자식들과 평생 원수가 될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재혼을 해야 하는지 신중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노년의 마지막을 외롭지 않게 보내려는 결정이 오히려 더 깊은 외로움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노년에 재혼하면 안 되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외로움 해결책이 아니라 인생 전체가 바뀌는 문제입니다. 배우자가 내 집에서 권력을 행사하고 내 돈을 마음대로 쓰고 자식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결국 내 마지막 순간까지 결정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 살면 자유롭고 평온한 삶을 누릴 수 있지만 재혼하는 순간 끝없는 간섭과 희생의 굴레에 갇히게 됩니다. 상대방이 처음에는 다정하게 굴어도 결국 당신을 보험처럼 이용하거나 당신이 간병인이 되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노년의 재혼은 감정이 아니라 현실적인 계산이 필요합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냉정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후회해도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노년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돈, 건강, 그리고 자유입니다. 이 세 가지를 지키고 싶다면 재혼을 신중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행복을 찾으려다 오히려 인생이 엉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평생의 자유를 잃는 어리석은 선택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끝으로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년에 가장 위험한 것은 돈이 없는 것도 건강이 나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잘못된 인간관계에 얽혀 모든 것을 빼앗기고 후회 속에서 늙어가는 것입니다. 평생을 남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막상 노년에 들어서 보니 곁에 남아있는 건 나를 이용하는 사람들 뿐이라면 이보다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래도 오랜 인연인데 이 나이에 사람을 정리하는 게 쉽나? 이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어차피 내가 먼저 노력해야만 유지되는 관계라면 이미 끝난 관계나 다름없습니다. 한쪽에서만 베풀고 한쪽에서만 희생하는 인연은 결국 나만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노년에는 더 이상 남을 위해 살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평생을 열심히 살아왔으니 이제라도 부질없는 인연을 다 끊고 홀가분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노년에 반드시 정리해야 할 7가지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당신의 인생을 갉아먹는 인간관계를 끊어내야 후회 없는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제는 결정해야 합니다. 내 인생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남들에게 휘둘리며 늙어갈 것인가?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2025년 한 해 큰 복 받으실 겁니다. 첫 번째는 내가 먼저 노력해야 유지되는 관계는 그만하라입니다. 관계라는 것은 서로 주고받으며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관계는 오직 한쪽에서만 애쓰고 한쪽에서만 끊임없이 노력해야 유지됩니다. 그리고 그 노력을 계속해야 하는 사람은 항상 당신입니다. 만나자고 먼저 연락하는 것도, 안부를 묻는 것도, 약속을 잡는 것도 늘 당신이 먼저입니다. 상대는 요즘 바빠서 연락을 못했다. 형님이 먼저 연락해 주셔서 반갑네요. 같은 말만 할 뿐 스스로 먼저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어느 날은 일부러 연락을 하지 않고 기다려봅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몇 주가 지나도 상대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당신이 참지 못하고 먼저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 순간 깨닫습니다. 이 관계는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끊어지는 관계구나. 이런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상대가 먼저 다가오지 않는 관계는 사실 이미 끝난 관계나 다름없습니다. 억지로 유지할 필요도 없고 의미도 없습니다. 이런 관계의 특징은 늘 당신이 맞춰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나기로 하면 상대가 정한 시간에 맞춰야 하고 상대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야 하며 상대의 기분에 따라 대화의 분위기까지 바꿔야 합니다. 늘 내 쪽에서만 양보하고 배려해야 하는 관계는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바쁘고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늘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을 늦추고 한 번쯤 먼저 연락할 수 있는 여유조차 가지지 않습니다. 그 말인즉 당신의 존재가 그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만해야 합니다. 당신이 노력하지 않으면 유지되지 않는 관계라면 애초에 그 관계는 필요 없는 관계입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식도 없는 사람은 내 인생에서도 없어도 되는 사람이다. 그동안 당신은 충분히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라 서로가 유지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더 이상 당신이 먼저 노력해야 하는 관계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노년에는 억지로 끌어가는 인연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인연만 남기는 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당신이 애쓰지 않아도 찾아오는 사람, 당신이 노력하지 않아도 관계가 유지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두 번째는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과는 관계를 정리하라입니다. 노년에 가장 위험한 것이 돈 문제입니다. 평생 아끼고 모아둔 돈을 잘못 관리하면 노후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주변에는 그 돈을 자기 돈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번 한 번만 빌려주세요. 급해서 그래요. 꼭 갚을게요. 이런 말을 들으면 도와줘야 할 것 같지만 빌려준 순간부터 관계는 변질됩니다. 처음에는 간절한 얼굴로 찾아오던 사람이 돈을 받고 난 후에는 연락이 뜸해집니다. 기한이 되면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돈을 갚을 생각은커녕 오히려 불편한 기색을 보입니다. 나중에는 그깟 돈 가지고 너무하는 거 아니야? 라는 말까지 듣게 됩니다. 처음에는 절박해 보였던 사람이 이제는 당연한 듯 요구합니다. 돈을 빌려주면 관계는 오히려 틀어집니다. 처음에는 미안해하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태도가 바뀌고 마치 당신이 쪼잔한 사람처럼 몰아갑니다. 돈 때문에 인간관계를 망치려 하냐는 말까지 듣게 됩니다. 결국 돈도 잃고 사람도 잃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노년에는 빌려준 돈을 다시 벌 기회가 없습니다. 젊을 때는 실수를 만회할 수 있지만 노년에 잃은 돈은 돌려받지 못하면 끝입니다. 빌려주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야 합니다. 상대가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나 역시 내 돈을 지켜야 합니다.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고 하면 상대는 실망한 얼굴을 하거나 서운하다는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인연이라면 돈을 빌려주지 않아도 관계가 유지됩니다. 돈이 없으면 떠나는 사람이라면 그 관계는 애초에 가치가 없었던 것입니다. 노년에는 돈을 지키는 것이 곧 나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돈이 흔들리면 결국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경제적 안정 없이 행복한 노후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과는 더 이상 얽히지 마십시오. 빌려준 순간 당신은 사람을 도운 것이 아니라 이용당한 것입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돈이 얽히면 관계는 망가집니다. 이제는 단호하게 선을 긋고 절대로 돈이 엮인 인간관계는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후회 없는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 자랑만 늘어놓고 남의 말은 듣지 않는 사람을 멀리하라입니다. 노년이 되면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대화의 의미를 완전히 무시한 채 오직 자기 이야기만을 늘어놓습니다. 특히 자식 자랑, 손주 자랑, 사위 며느리 자랑에 이어 돈과 부동산 자랑까지 덧붙이는 사람들은 듣는 사람을 질리게 만듭니다. 이들은 만나자마자 우리 아들은 이번에 대기업에서 승진했어. 우리 며느리는 해외여행만 다녀 진짜 럭셔리하게 살더라. 라며 대화를 자기 자랑으로 시작합니다. 아파트 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얼마 전에 큰돈을 벌었는지, 주식으로 얼마나 수익을 냈는지까지 끊임없이 늘어놓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말을 하려 하면 자연스럽게 자기 이야기로 화제를 돌려버립니다. 자식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해도 그래도 내 아들만큼은 못 힘들겠지. 라며 비교하고 노후 준비를 고민하는 이야기를 해도 나는 벌써 준비 다 끝냈어. 요즘은 투자 안 하면 손해라니까. 라며 본인의 돈 자랑으로 이어갑니다. 이들과의 대화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피곤해집니다. 듣다 보면 어느새 나는 한마디도 못했고 상대방의 자랑만 듣다가 만남이 끝나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처음에는 덤덤하게 들어주지만 결국 이게 무슨 대화지? 나는 왜 여기에 앉아있지? 하는 허탈한 기분이 듭니다. 이들의 자랑에는 사실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진짜 좋은 관계는 서로의 삶을 공유하고 함께 공감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동등한 관계가 아닌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조연으로 취급합니다.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과의 만남은 시간이 갈수록 나를 지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그냥 넘길 수 있지만 계속 듣다 보면 내 삶과 비교하며 괜히 마음이 불편해지거나 나를 하찮게 여기는 상대방의 태도에 짜증이 밀려옵니다. 이제는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나의 이야기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는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년에는 듣기만 하는 역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 이야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관계, 서로의 삶을 공감할 수 있는 관계만 남겨야 합니다. 대화는 함께 나누는 것이지 한 사람의 일방적인 발표 시간이 아닙니다. 자랑만 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멀리하고 진짜 소통이 있는 인연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노년이 더 평온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소문을 퍼뜨리고 뒷담화하는 사람을 멀리하라입니다. 노년에 들어서면 예상치 못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일이 많아집니다. 누구는 아들이 집을 사줬다더라. 누구는 몰래 연애를 한다더라. 누구는 돈이 많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은 순식간에 퍼지고 어느 순간 당신도 그들의 입방아에 오르게 됩니다.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간단합니다. 자기 인생은 심심한데
남의 인생에는 유독 관심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대화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한마디 던진 이야기는 누군가의 손을 거쳐 더욱 자극적인 내용으로 변합니다. 아침에는 김 할머니가 요즘 자주 외출하시네? 였던 말이 점심에는 김 할머니 어디 좋은 사람 만났나 봐. 가 되고 저녁에는 김 할머니 재혼 준비 중이라던데? 로 변하는 것입니다. 소문의 가장 큰 문제는 한번 돌기 시작하면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기정사실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진실이 아니라 재미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더 흥미로운지, 더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지에 집중합니다. 그러니 사실을 바로잡으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들이 하는 말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너한테만 말하는 건데 절대 말하지 마. 이건 확실한 정보야. 나도 들은 거거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우리 둘만 아는 비밀이야. 이 말을 들었다면 그 순간 대화를 끊어야 합니다. 지금은 남의 이야기를 하지만 언제든 당신이 그들의 다음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누군가를 희생양 삼아야만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노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 편한 인간관계입니다. 쓸데없는 험담과 남의 인생을 평가하는 대화 속에 있다 보면 결국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괜한 오해에 휘말리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과 엮이지 않으려면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불필요한 소문과 험담이 오가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결국 본인도 그 흐름에 휩쓸리게 됩니다. 소문은 순식간에 퍼지고 결국 그들이 남의 이야기를 하는 곳에서는 당신의 이야기도 오가게 됩니다.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은 절대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으며 이야기의 흥미로움만이 우선됩니다. 그러다 보니 원래의 내용에서 점점 과장이 더해지고 결국 왜곡된 소문이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억울한 오해를 받거나 원치 않는 구설수에 오르게 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노년의 마음의 평온을 지키려면 남의 사생활을 이야기하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들과 엮이면 필연적으로 불필요한 감정 소모와 스트레스가 따라옵니다. 남을 평가하고 험담하는 시간에 차라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뒷담화와 소문이 오가는 자리에서 한 걸음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인생은 훨씬 더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말이 오가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 그것이 노년에 반드시 필요한 지혜입니다. 다섯 번째는 항상 얻어먹기만 하는 사람과는 더 이상 만나지 마라입니다. 노년에 가장 지치고 허무한 관계 중 하나가 늘 공짜를 기대하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한두 번 대접하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언제나 밥값을 내는 쪽은 당신이고 상대는 당연한 듯 형님 이번에도 잘 먹겠습니다. 라는 태도를 보입니다. 처음에는 다음번엔 내가 살게요. 라고 하지만 그 다음에도 절대 돈을 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명확합니다. 첫째, 절대 먼저 계산서를 집어들지 않습니다. 둘째, 늘 지갑을 꺼내는 신용만 하고 눈치를 봅니다. 셋째, 오늘은 형님이 내고 다음엔 내가 낼게요. 라고 하지만 그 다음은 오지 않습니다. 넷째, 돈을 쓰지 않아도 될 핑계를 찾습니다. 제가 요즘 사정이 좀 안 좋아서요. 형님이 어른이시니까 제가 사는 건 좀 그렇잖아요. 아이고 돈 많으신 분이 이런 거 사주는 재미가 있어야죠. 이런 말을 하면서도 그들은 늘 당당합니다. 한두 번은 이해할 수 있어도 언제까지 당연하게 퍼줘야 하는 걸까요? 이 관계는 결코 평등하지 않습니다. 상대는 늘 얻어먹는 입장에 있고 당신은 늘 내는 입장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인간적인 정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일방적인 희생만 남게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워집니다. 또 내가 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고 자연스럽게 피곤함이 쌓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당신이 피하려고 하면 먼저 연락을 해서 약속을 잡습니다. 이 관계를 끊어야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내는 것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가 당신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정말 인간적인 관계라면 밥값을 내지 않더라도 최소한 미안한 마음이라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늘 얻어먹기만 하는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이 형님 덕분에 잘 먹었습니다. 라는 말을 반복할 뿐입니다. 이제는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오늘은 각자 내자 라고 했을 때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는 깨져도 상관없는 관계입니다. 노년에는 더 이상 쓸데없는 희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돈을 쓴다는 것은 곧 에너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 돈을 아껴서 나를 위해 더 가치 있는 곳에 써야 합니다. 항상 얻어먹기만 하는 사람과는 더 이상 만나지 마십시오. 그런 관계는 결국 당신의 마음과 지갑을 모두 갉아먹을 뿐입니다. 이제는 퍼주는 관계가 아니라 진짜 인간적인 관계만 남길 때입니다. 6번째는 나를 이용하는 사람과는 미련 없이 손절하라입니다. 노년의 가장 어리석은 일 중 하나는 나를 이용하는 사람과의 인연을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남의 부탁을 들어주느라 내 시간과 돈, 에너지를 허비할 나이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당신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주변에 넘쳐납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단순합니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일이 끝나면 감쪽같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려울 때는 절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며 언제나 자신이 힘들 때만 다급하게 찾아옵니다. 그들의 접근 방식은 늘 비슷합니다. 이번 한 번만 부탁할게요. 나한테는 형님뿐이에요. 이렇게 감성적인 말로 다가옵니다. 처음에는 돕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손을 내밀면 그들은 점점 더 당연하게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이들은 당신을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이용하기 좋은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호의는 그들에게 빚이 아니라 권리가 됩니다. 돈이든 시간이든 감정적인 배려든 한 번 제공하면 끝없이 빨아들이는 하이에나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관계에서 벗어나려면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미련 없이 손절하는 것만이 정답입니다. 하지만 손절을 시도하면 그들은 쉽게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잘해주시더니 이제 와서 왜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매몰차게 굴 수가 있어요? 이들은 당신의 죄책감을 자극합니다. 마치 당신이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몰아가며 당신이 다시 지갑을 열게 만들고 시간을 내주게 만들려 합니다.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과 계속 엮이면 결국 당신만 지쳐 나가떨어질 것입니다. 노년에는 남을 챙기느라 내 삶을 소홀히 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나 자신을 먼저 챙겨야 합니다. 진짜 인연이라면 당신이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용하는 사람들은 당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금방 등을 돌릴 것입니다.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과는 더 이상 미련 없이 손절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당신의 노년이 편안하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7번째는 나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여기는 사람을 떠나라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피곤한 유형 중 하나가 늘 자신의 감정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고민 상담을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고민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늘 짜증, 불만, 원망을 가득 품고 찾아옵니다. 만나기만 하면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저 인간은 정말 너무 못됐어. 같은 말들만 반복합니다. 본인은 속이 시원할지 모르지만 듣는 사람은 점점 지쳐갑니다. 이런 관계의 가장 큰 문제는 상대가 당신을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위로하고 조언도 해줍니다. 하지만 아무리 위로해줘도 아무리 좋은 해결책을 제시해도 상대는 같은 불평을 반복합니다. 넌 좋겠다. 나랑은 다르게 행복해 보여. 내가 뭘 알아? 너는 이런 상황 겪어본 적도 없잖아.
나는 정말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는 것 같아. 이쯤 되면 상대는 해결책을 원하지도 않고 위로를 받고 싶어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누군가를 붙잡고 자신의 불만을 털어놓고 싶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당신이 해주길 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계속하다 보면 결국 당신도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만나기 전부터 피곤해지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기분이 듭니다. 그들의 감정이 내 감정을 지배하는 순간 당신은 스스로도 모르게 우울함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감정 쓰레기통 역할은 절대 당신의 몫이 아닙니다. 인간관계는 서로의 감정을 나누고 위로해주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를 계속 받아줘야 하는 관계는 결코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면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너 이야기 들어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나는 상담사가 아니야. 너는 항상 불만만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런 이야기만 듣는 게 지친다. 이제 내 감정도 좀 돌보고 싶어. 처음에는 상대가 당황할 수도 있고 심지어 서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한다고 해서 당신이 행복해질까요? 노년에는 더 이상 남의 감정을 받아주느라 내 감정을 희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할 때입니다. 진짜 좋은 관계란 서로 기쁨을 나누고 힘들 때 적당히 의지하며 상대를 배려하는 관계입니다. 더 이상 감정 쓰레기통이 되지 마십시오. 당신의 감정도 중요합니다. 이제는 부정적인 감정만 쏟아내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진정으로 편안하고 행복한 관계만 남기십시오. 그것이야말로 노년을 행복하게 사는 지혜입니다. 노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건강도 자식도 아닌 바로 평온한 마음입니다. 내가 싫은 사람을 억지로 만나지 않아도 되고 불편한 인간관계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자유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괜히 손절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면 어쩌지? 라고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인연이라는 것은 억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관계라면 과감히 끊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남은 인생을 온전히 나를 위해 살 시간이 사라져 버립니다. 사람을 정리하는 것은 곧 내 삶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남에게 휘둘리지 말고 내 인생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부질없는 인연을 정리할 용기를 가진 사람만이 노년의 진정한 평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정리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영상을 끝난 후 댓글창에 여러분들의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달아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식 잘 되라고 평생 뒷바라지 했는데 정작 노년에 남은 건 텅 빈 통장과 끝없는 후회뿐입니다. 우리 애만큼은 부족함 없이 키워야지 부모니까 희생하는 게 당연하지라는 착각 속에서 모든 걸 퍼주다 보면 결국 노년의 거지. 신세가 되는 비참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돈이 있을 땐 우리 부모님 최고라며 따르던 자식도 막상 돈이 떨어지면 우리도 힘들어요. 부모님도 이제 알아서 사셔야죠 라며 등을 돌립니다. 결국 돈도 잃고 자식도 잃고 삶도 망가지는 최악의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식 결혼자금, 집 장만, 손주 돌봄, 사업 자금 지원까지 부모라는 이유로 희생하는 순간 당신의 노후는 산산조각 납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건 그렇게 모든 걸 바쳤는데도 자식이 부모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돈이 떨어지는 순간 부모는 짐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자식을 위한다고 희생하다 보면 결국 당신만 파산하고 외면당하게 됩니다. 노년의 거지가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이 7가지 실수를 피해야 합니다. 첫 번째, 자식 결혼자금 대주다가 노후 파산당하기입니다. 자식 결혼자금을 대주는 순간 당신의 노후는 끝장날 수도 있습니다.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을 단번에 쏟아붓고 나면 남는 건 후회뿐입니다. 결혼은 부모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냐? 라는 착각이 당신을 파산으로 몰아넣습니다. 이제 냉정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결혼은 부모가 아니라 자식이 책임져야 하는 인생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들은 자식이 결혼할 때 집을 사줘야 하고 혼수를 해줘야 하고 결혼식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노후를 위해 모아둔 돈을 선뜻 내어줍니다. 하지만 그 돈을 주고 나면 당신을 책임져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가 결혼 자금을 대주는 순간 자식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처음엔 너무 감사해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돈을 받은 기억조차 희미해집니다. 그리고 당신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을 때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도 사정이 어려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결혼할 때 부모님이 집을 사주셨습니까? 혼수까지 다 챙겨주셨습니까? 과거에는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자식에게 모든 걸 퍼주려고 합니까? 더 끔찍한 현실이 있습니다. 결혼 자금을 대줬는데도 결국 이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억 원을 들여 결혼을 시켰는데 몇 년 만에 이혼하고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준 돈은 어떻게 됩니까? 이미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도 없습니다. 당신만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노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쓸 돈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식이 결혼할 때 부모의 도움 없이 스스로 준비하는 법을 배우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돈을 주고도 서운함과 배신감만 남는 처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자식이 결혼하는 것은 그들의 선택이며 그들의 책임입니다. 부모가 모든 걸 해결해 주려다 보면 결국 당신이 빈털터리가 되어 남은 인생을 후회 속에서 보내게 될 것입니다. 결혼 자금을 요구하는 자식에게 단호하게 말해야 합니다. 너희 인생은 너희가 책임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노후는 지옥으로 변할 것입니다. 두 번째, 너무 섣부른 빠른 증여로 평생 후회하는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너무 일찍 재산을 자식에게 넘겨주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부모들은 어차피 자식한테 줄 거니까 미리 증여하자. 자식만큼은 나보다 가난하게 살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당신의 삶은 자식에게 종속되고 경제적 자유를 완전히 잃게 됩니다. 이제 냉정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재산을 주는 순간 당신은 자식에게 아무런 힘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자식이 지금은 효자인 척하고 고마워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태도가 변합니다. 처음에는 부모님 편하게 사시게 할 거예요 라고 말하지만 결국 이제 내 재산인데 내가 알아서 해야죠 라는 태도로 돌아서게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자식이 재산을 받은 후 부모를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받기 전에는 부모에게 잘하지만 돈을 받은 후에는 부모님도 이제 알아서 사셔야죠 라는 차가운 반응이 돌아옵니다. 심지어 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도움을 요청하면 우리도 사정이 어려워요. 그 돈으로 잘 사셨잖아요 라며 외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자식은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돈이 개입되는 순간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변합니다. 처음에는 고맙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재산이 원래 자기 것이었다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져도 자식은 더 이상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더 끔찍한 현실은 자식이 부모가 준 재산을 엉뚱한 곳에 써버리는 경우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믿고 증여했지만 자식이 투자 실패를 하거나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재산이 통째로 날아가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부모가 돌려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당신이 평생 모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당신이 나이 들어 돈이 필요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식이 당신을 모시고 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돈이 없는 순간 부모는 짐이 됩니다. 당신이 병들고 생활비가 부족해져도
자식은 우리도 힘들어요 라며 모른 척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재산은 절대 일찍 넘겨줘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당신이 쥐고 있어야 자식도 함부로 하지 못하고 당신의 노후도 안전해집니다. 자식이 빨리 증여해달라고 조른다면 단호하게 말해야 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재산은 내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결국 돈도 잃고 자식에게 외면당하고 초라한 노후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손주 키우느라 내 노후를 날리는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손주를 돌보는 순간 당신의 노후는 사라집니다. 처음에는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도와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당신의 희생은 끝도 없이 커지고 맙니다. 결국 손주를 키우느라 당신의 인생, 건강, 돈까지 모두 소진되게 됩니다. 이제 냉정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손주를 키우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지 조부모의 의무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들이 우리는 맞벌이라 힘들어요, 보육비가 너무 비싸요 라는 핑계를 대며 부모에게 손주를 맡깁니다. 처음에는 하루 이틀만 봐주세요 라고 시작하지만 결국 당연한 일처럼 매일 손주를 키우게 되는 현실이 찾아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손주를 돌보다 보면 내 시간을 온전히 쓸 수 있는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밥을 먹어도 손주 밥을 먼저 챙겨야 하고 나가고 싶어도 손주를 봐야 하니 꼼짝도 못합니다. 무릎이 아파도 안아줘야 하고 피곤해도 놀아줘야 하고 밤이 되면 기진맥진한 채 무너집니다. 이렇게 몇 년이 지나고 나면 당신은 체력도 무너지고 병원비 부담에 허덕이게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경제적인 부담입니다. 손주를 돌보는 과정에서 당신의 돈이 계속 빠져나갑니다. 장난감, 간식, 옷, 학용품까지 손주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조부모가 대신 사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당신의 연금, 당신의 저축, 당신의 생활비가 빠져나가면서 당신은 점점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립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자식이 보답하겠지라고 기대하고 있다면 큰 착각입니다. 부모가 손주를 키워준 것이 당연한 일이 되어버리면 감사함은 사라지고 조부모의 희생이 마땅한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러다 몸이라도 아파서 손주를 더 이상 돌볼 수 없게 되면 자식들은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손주는 사랑할 대상이지 내 인생을 희생하면서까지 키울 존재가 아닙니다. 손주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내 노후를 돌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더 늦기 전에 단호하게 말해야 합니다. 손주는 내가 키워라. 나는 내 인생을 살겠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결국 돈도 건강도 자유도 잃고 후회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자식한테 집을 물려줬다가 쫓겨나는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자식에게 집을 물려주는 순간 당신은 거리로 내몰릴 수도 있습니다. 평생 피땀 흘려 마련한 집을 어차피 자식한테 줄 거니까 미리 증여하자. 자식 명의로 해두는 게 좋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넘겨주면 그 대가는 혹독하게 돌아옵니다. 결국 자식의 집에서 눈치 보며 살거나 심지어 내 집에서 쫓겨나는 끔찍한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냉정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집을 넘겨준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그 집의 주인이 아닙니다. 자식이 아무리 효자인 척해도 상황이 바뀌면 태도도 바뀝니다. 처음에는 같이 살아요, 편하게 계세요 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도 힘들어요, 엄마, 아빠도 알아서 좀 하세요 라는 말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부모는 자기 집에서조차 설 자리를 잃고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더 무서운 현실은 자식이 부모가 물려준 집을 팔아버리는 경우입니다. 부모가 나중을 생각해서 자식 명의로 집을 넘겨줬지만 자식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거나 배우자의 의견이 바뀌면 이 집 팔아서 우리도 좀 살자라며 집을 팔아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당신은 한순간에 갈 곳이 없어진 채 작은 월세방을 찾아 떠도는 비참한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자식은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돈과 재산이 개입되면 가족조차도 돌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건강할 때는 같이 살아야 한다고 하지만
나이가 들어 병들고 힘이 없어지면 부담스러운 존재로 취급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쯤이면 이미 당신은 집도, 돈도, 선택권도 모두 잃어버린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더 끔찍한 현실은 자식 배우자가 개입하는 순간입니다. 아무리 자식이 효자라도 배우자가 이제 우리도 힘들어. 부모님이 따로 사시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말하면 결국 자식도 갈등하게 됩니다. 그렇게 조금씩 거리가 생기고 결국 부모는 자기가 마련한 집에서조차 눈치 보며 살아야 하는 처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집은 끝까지 내 명의로 두고 절대 미리 물려줘서는 안 됩니다. 자식이 집을 달라고 하면 단호하게 말해야 합니다. 내가 죽기 전까지 이 집은 내 집이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결국 갈 곳 없는 신세가 되어 노년의 길바닥을 떠돌게 될지도 모릅니다. 집을 지키는 것이 곧 당신의 인생과 존엄을 지키는 일입니다. 자식이 뭐라고 해도 노후에는 내 집을 끝까지 쥐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결국 돈도, 집도, 가족도 잃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5번째, 자식에게 돈 빌려줬다가 한 푼도 못 받고 인생 망하는 현실입니다. 자식에게 돈을 빌려주는 순간 그 돈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금방 갚을게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약속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결국 당신은 돈도 잃고 자식과의 관계까지 무너지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냉정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자식에게 빌려주는 돈은 절대 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가 준 돈을 자식은 가볍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 부모님이니까라는 생각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빌려준 돈을 갚기는커녕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부모가 그 돈을 준 것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한 번 돈을 빌려주면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번 한 번만이라고 하지만 다음번에는 더 큰 금액을 요구합니다. 부모가 쉽게 돈을 내어주면 자식은 계속해서 손을 벌립니다. 결국 당신은 자식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평생 모은 돈을 모두 쏟아붓고 남는 건 빈손뿐인 비참한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 자식은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큰 착각입니다. 부모가 돈을 빌려주면 자식은 그것을 책임감 있게 갚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습관이 생깁니다. 어려우면 부모님이 도와줄 거야 라는 인식이 생기면 자식은 절대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결국 부모가 돈줄을 끊을 때까지 계속해서 의존하게 됩니다. 더 끔찍한 현실은 돈을 빌려주고 나면 부모와 자식 관계까지 틀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부모를 믿고 돈을 빌려갔지만 막상 갚을 때가 되면 자식은 부담을 느낍니다. 돈 문제로 갈등이 생기고 부모가 빚 독촉을 하면 자식은 점점 연락을 피하게 됩니다. 결국 부모는 돈도 잃고 자식과의 관계까지 잃게 되는 가장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자식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내 노후 자금은 내 삶을 위한 것이지 내 빚을 갚아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무너지면 자식이 당신을 책임질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결국 혼자 남아 빈털터리로 살아가게 될 뿐입니다. 부모는 은행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돈을 빌려주는 순간 당신의 노후는 파산으로 향하게 됩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 당장 단호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결국 돈도 잃고 자식도 잃고 인생까지 망치는 최악의 결말을 맞이합니다.